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독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독서 도우미 김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9편의 구두로 남은 사내. 내신에서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수능 모의고사나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 중에서도 이 작품을 학교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가를 보면 굉장히 익숙하죠. 유능길. 유능길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이미 흰 종이 수염이라든가 창마 같은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은 주로 6.25 전쟁 이후에 이 전후소설,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과 상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 작품은요. 70년대 후반, 바로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 속에서 도시 빈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바로 이 권씨라는 사찰 대상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 작품의 서술자는요, 오씨인 학교 선생님인 나예요. 오씨는요, 이 지식인, 역시 지식인이지만 당시 지식인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이중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들에 대해 연민을 갖고 당연히 이들에게 뭐 나의 이 혜택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외면하고 싶은 이 마음들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씨, 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오씨 집안에 오늘 갑자기 막 들어온 이 권기용 씨, 대학 나오신 이분이 바로 이 소설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권 씨는 바로 이 성남 지역 개발 과정에서 빈민들의 소요 사태 속에 알게 모르게 휘말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서술자인 오 씨가 사찰 대상자이면서 본인은 끊임없이 지식인이다. 나는 안동권씨 집안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권위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줄거리를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주로 다뤄지는 작품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 줄거리까지 모두 함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편의 구두로 남은 사내, 줄거리 짧고 굵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작품은 굉장히 일부로만 접했을 거예요. 혹은 그냥 줄거리 정도만 접했기 때문에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주목하고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작품에 나오는 일단 서술자, 나는 오 선생. 오 선생이라는 걸로 봐서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오 선생이 처음 살던 동네는 바로 단대리라는 그 당시에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약간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자꾸 동네 여자가 날 쫓아오면서 막 나를 미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고요. 이 단대리라는 동네에 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 선생이 우연히 가다가 자기 아들을 보게 됐는데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뭐 그 당시 좋은 쿠키, 과자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던지면서 그 동네 빈민 아이들에게 굉장히 왕행세를 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다음에 오 선생은 그 상황이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겨우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해서 집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집을 얻는 게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은 방을 세를 놓기 시작하는데 이 세를 놓은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권기용 씨와 그의 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는 나름대로 이렇게 집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집에 이사 온 거에 막 만족을 해가지고 새 들어온 사람들한테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아이는 둘 이하여야만 해. 그쵸? 그리고 집안에서는 정숙해야 돼. 나름대로 선생 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 월세를, 이 보증금을 다 내지도 않은 권기용 씨네 가족이 20만 원 중에 10만 원 정도의 돈밖에 보증금으로 내지 못하고 어느 날 그냥 마구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는 둘이 되는데 또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땡, 두 번째.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절대 정숙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꾸 이 오씨네 아이와 부딪히게 되고요. 아이가 자꾸 지고 막 싸우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오씨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권씨를 잘 보살펴 줄 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잘 감시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보니까요, 바로 이 권경 씨는 사찰 대상자였던 거예요. 사찰 대상자는 뭐 당시 국가나 사회에 위험을 줄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권 씨는 당시에 성남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선거철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이사 왔던, 거기서 집을 찾기를 원했던, 집을 거기서 사고자 했던 빈민들을 모두 다 배신하게 되고요. 당시 빈민들 같은 경우는 쥐도새도 모르게 돈도 떼이고 집도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권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 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그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도시 빈민이라기보다는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학이 나왔다는 건 굉장한 지식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권경 씨는 비록 그 성남시 광주 그 단지 내에 이런 빈민들의 소요 사태에 휘말리긴 하지만 처음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처음엔 적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살짝 도망가려는 순간에 바로 막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근처에 참외를 싣고 가던 이 수레가 뒤집어지면서 이 참외가 막 땅바닥에 나동굴이 쳐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데모를 하다 말고 그 참외를 짚고 우작우작 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자신의 것을, 권리를 찾으려는 욕구도 있지만 이렇게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나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겠죠. 인간에게는 더 상하도 있지 않고 나는 그들과 다르게 굉장히 대학 나온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내면 속에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내면이 있다라는 거, 인간의 모습은 언제든 나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권경 씨가 어느 순간 이 데모의 가장 주동자가 되게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권경 씨는 사찰 대상자가 되어서 지금 오 선생네 집에 새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 선생은 권경 씨에 대한 감정을 두 가지로 느끼게 돼요. 바로 여기서는 이 오 선생에 대한 감정은 연민의 감정.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에 빌붙을 것 같은 자꾸 그런 처세를 취하는 이 권경신의 가족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 두 가지를 모두 다 갈등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 선생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찰스 디킨스의 삶으로서 이를 바라볼 것인가, 찰스 램의 삶으로서 이를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권경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이 권경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돈도 못 벌고 이 가족들이 맨날 오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서는 빌붙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안타까운데 어느 날 권경 씨의 부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냥 잘 나오면 상관이 없겠는데 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 계속될까요?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서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고요. 네, 역시 병원비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의사는 너무나 매정하게 권경 씨 보고 병원비를 가져오세요. 수술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수술비 구해오세요. 라고 내쫓은 거예요. 권경 씨가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꺾어야겠죠. 꺾지 못한 게 아니라 오 선생을 찾아오게 돼요. 근데 오 선생은 선뜻 이들이 연민하지만 이에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권경 씨에게 제가 어떻게 병원에 전화라도 한번 해볼게요 라는 어설픈 대답을 남기게 되고요. 권경 씨는 오 선생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리고 뒤돌아 터벅터벅 가면서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돌아서서 차라리 오 선생을 보고 이 18놈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이 오 선생을 돌아보며 권경 씨가 한 말은요.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권경 씨를 볼 때 이 제목에 나와 있는 9켤레의 구두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권경 씨는요, 이렇게 몰락하여서 지금 사찰 대상자에다가 그 다음에 막노동을 하면서 아내의 수술비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두만큼은 약간 반짝반짝하게 아주 너무너무 정성을 들여가지고 매일마다 닦게 되고요. 그 중에서 또 7컬레를 골라가지고 요일별로 구두만큼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바로 권경 씨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 선생은 이렇게 권경 씨를 보내고서는 생각해보니까 10만 원 보증금이 있었어. 어차피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10만 원을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의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내가 수술비로서 이에게 빌려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날 바로 오 선생이 병원에 가서 권경 씨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하지만 권경 씨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 선생네 집 밤에 어설픈 강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어설퍼요. 칼을 들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설프게 자는 아이의 발을 밟기도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아이를 쓰다듬고 겨우겨우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직감적으로 권 씨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오 선생은 권 씨에게 아마 뭐 좋은 이웃이 도와줬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그냥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권경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만 난 그런 이웃이 없다는 걸 어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집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대문을 향해서 강도가 나가야 하는데 자기 집 문칸방을 향해서 나가려는 걸 오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문은 저쪽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권 씨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짐작이 되시죠?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눈빛으로 오 씨를 쏘아보다가 가버리고요. 결국 한 켤레의 구두는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오 선생이 마지막으로 배려했던 대문은 저쪽입니다가 결국에는 권기영 씨의 자존심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렸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권기영 씨가 처한 상황도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현실은 몰락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대학과 자신의 집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도 이중적이지만 권 씨를 대하는 나나 아내의 이 이중적인 인간의 심리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물론 당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개인의 삶을 몰락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서 바로 이런 개개인의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성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줄거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전문 다 읽었나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 나타난 더 중요한 내용도 조금 더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를 잡아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작품의 핵심 내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는 9켤레의 구두가 되겠죠. 그쵸? 자, 권 씨의 9켤레의 구두. 이것과 권 씨의 말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권 씨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막 구겨졌을 때 하는 말.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여러분들 좀 의아할 거예요. 뭐 대학은 요즘에 다 많이 나왔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대학 나온 사람은요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권 씨는 나름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권 씨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면 굳이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걸 밝힐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몰락한 지식인이고 당시 산업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빈민층이었던 권 씨는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있는 구두를 매일마다 닦고 그리고 빛을 내고 그것을 신음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던 거고요. 또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꼭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이 권 씨나 나 그리고 특히 우리가 권 씨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오 씨가 권 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권 씨를
찰스 디킨스의 삶으로서 바라볼 것인가, 찰스 램스의 삶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책의 내용에 나온 바에 따르면요, 찰스 디킨스, 찰스 램스 둘 다 철수 씨입니다. 네, 찰스 씨는 똑같은 이 찰스,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찰스 디킨스와 찰스 램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굉장한 문학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의 삶은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찰스 램스 같은 경우는 자기 정신병이 있는 누이에 의해서 엄마가 죽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누이를 평생을 돌보면서, 그리고 누이와 함께 가난하고 힘들고 빈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그들을 연민하면서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되죠. 반면에 역시 똑같이 어린 시절 불우한 삶을 살았던 찰스 디킨스는요,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빈민층 아이들이었어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들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형태로 이 빈민들에 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 씨가 권 씨를 대할 때마다, 그리고 반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지식인으로서 두 가지 감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을 연민하고 동정하고 도와줄 것인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저들의 저런 정말 천박한 삶을 비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내면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오 씨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래도 아마 찰스 램스와 같은 삶으로서 권 씨를 대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권 씨와 더불어서 오 씨도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는 걸 오 씨의 내면 심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는 권 씨를 갖다가 약간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이를 연민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는 권 씨를 생각하면서 이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형태로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킨스와 램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 씨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상반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당시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인물의 행동들을 본다면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변두리, 권 씨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70년대 후반의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대 굴레가 인간을 어떻게 몰락시킬 수 있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줄거리가 길어질까봐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 씨가 이 의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쵸? 그런데 오 씨가 이 권 씨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아버지 되는 질도 가지가지네요. 수술비 벌어오라고 했더니만 오전에 나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거 듣고 너무 화가 나는 순간 오 씨인 나가 아주 사이다를 날리게 되죠. 네, 아버지가 되는 질이 참 여러 가지죠. 의사가 아이를 꺼내는 질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돈이 있어야 아이를 꺼내는 의사는 당시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주의적 인간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락가락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권 씨의 삶을 도와주는 오 씨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오 씨는 마지막에 강도를 지나치게 배려함으로써 상황을 망치게 되지만 우리가 이들에 대한 데 있어서 두 가지 태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의사나 혹은 당시 이런 빈민들을 멸시했던 당시 지배층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따르면서 찰스 디킨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연민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찰스 램스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주로 권 씨의 이야기가 주목되어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사회나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안목과 그리고 어떤 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더 재밌는 작품보다도 중요한 작품, 알아야 할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